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 한복판에 있던 40년 단골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73세 김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은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당황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이 손자 학비를 송금해야 하는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돈은 있지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려워서 쓸 수 없고 자식에게 부탁하려니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이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온 김민철입니다. 최근 이런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꺼내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은행이 사라지는 시대에도 내 돈을 직접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흩어져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금자 보호 제도와 앞으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금융생활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은행을 찾아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던 은행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계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은행 점포만 1200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시골이나 작은 동네 은행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와 예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창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보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지점을 유지하려면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만 계속 들기 때문에 결국 지점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은행 점포는 해마다 평균 200곳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과정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창구 업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을 찾거나 송금하려면 은행 직원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되었고, 종이에 적힌 내용과 도장, 통장을 확인하며 금융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앱을 깔고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만 보이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조순자 할머니는 최근 큰 병원에 입원한 남편 치료비를 보내려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은행이 폐점했다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비 1만 원을 들여 어렵게 도착했는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는 조 할머니의 말처럼 은행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긴 신뢰의 공간이며 금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시골일수록 더 빠르게,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도시와 달리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폐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70세 김태식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국민연금을 찾기 위해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전에는 마을 앞 은행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젠 왕복 2시간 거리로 매번 힘겹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고령자들의 금융 접근성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어쩔 수 없는 변화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만 잘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멀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과 직접 돈을 찾고 보내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은행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은 점점 더 일상 속 깊은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하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변화는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금융 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우체국에서도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찾거나 보내는 일, 통장 입출금 업무 등 간단한 창구 업무가 우체국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인제에 사는 77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만 통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집 근처 우체국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일부 편의점에서도 이런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편의점은 특히 시골 마을이나 외진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편의점은 식료품을 사러 가는 길에 들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이 편의점들이 이제는 단순한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찾고 보내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때 은행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시작됩니다. 바로 은행 폐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그동안은 은행이 문을 닫을 때 주민들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조용히 폐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용하던 은행이 오늘 가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대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사전 고지의 의미를 넘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81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제도에 대해 들으시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 당황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보조 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뱅킹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제도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하신 분들에게는 이 걱정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예금자, 즉 돈을 맡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여러분의 돈을 국가가 대신 책임지고 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보호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금자 한 사람이 A은행에 1억 원까지 예금해 두었다면 그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그 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예금액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집을 팔고 정리한 노후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는 이번 개정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8천만 원을 예금해 둔 경우라면 어은행 1억 원, B은행 8천만 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금해 두었다면 그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정태식 할아버지는 최근 이런 제도를 모르고 한 은행에만 2억 원을 예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1억 원만 보호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고 이후 은행 직원과 상담을 통해 금액을 분산시켜 예치하면서 안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등입니다. 또한 외화예금, 즉 달러나 엔화 같은 외국 돈을 맡긴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주식, 펀드, 채권,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등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상품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권유받을 경우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 다니던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에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단지 수익률이 좋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원금이 줄어드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꼭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셔야 하며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되며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이 9,800만 원이고 이자가 300만 원 발생했다면 총액은 1억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되며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자동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제도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예금만 했다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한 금융회사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은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돈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려면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도움이 되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금융생활 팁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바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니 하나씩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몇 달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나 소액 결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매달 몇천 원씩 빠져나가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계속 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을 정리하던 날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문자 알림 서비스만 신청해 두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문자로 바로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신청해 두면 그 뒤부터는 자동으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 뱅킹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모바일 앱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화 뱅킹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뱅킹은 전화 한 통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거나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대부분의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72세 이정의 할머니는 처음엔 너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전화 한 통으로 손자에게 용돈도 보내고 통장 잔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렵거나 헷갈릴 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버 특판 예금 활용입니다. 많은 은행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주기적으로 출시합니다. 일반 정기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76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실버 우대 정기 예금에 가입했는데 1년 만기 상품에서 일반 예금보다 1% 이상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전화로 오는 모든 상품 안내가 진짜 은행에서 온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도 많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반드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받고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숫자나 복잡한 문자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번호는 보안에 취약하고 너무 복잡한 번호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은 본인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 6월 15일이라면 615가 아니라 1560처럼 순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또는 자녀의 생일 일부를 조합하거나
기억하기 쉬운 단어의 자판 위치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는 꼭 메모해 두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놓고 다니시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장 정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에 갈 때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다 보니 통장이 5개, 7개씩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82세의 김만식 할아버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9개나 되었는데 어떤 것은 잔액이 없고 어떤 건 잔액은 있지만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아서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장을 정리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통장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잊고 있던 예금을 발견하거나 해지 가능한 오래된 상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통장은 소액이 남아 있지만 관리비나 통장 유지 수수료로 매달 1,000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통장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꼭 필요한 통장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5가지 팁은 단순하지만 실천만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가 직접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마트폰 없이도 가능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 말미에는 이 5가지 금융생활 팁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금융생활 팁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통장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요즘처럼 전화나 문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사기의 실제 유형과 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79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경찰청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대로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경찰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긴장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로 여러분의 통장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가족을 사칭하는 긴급 전화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경찰서에 있다고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72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현금 3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제야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자녀나 가족에게 전화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범은 대부분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시간 없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침착하게 통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 직원이나 택배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문자 또는 링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고객님의 계좌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자가 오거나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는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은행 앱과 매우 유사하게 만든 가짜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순식간에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절대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온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직접 검색해서 나오는 공식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ATM기 조작을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지금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서 몇 번을 누르세요 라고 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ATM기를 이용한 어떤 절차도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금융교육입니다. 최근 많은 은행과 지자체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68세 박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부끄러워서 참여를 망설였지만 막상 가보니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ATM도 혼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 전화해서 어르신 금융 교육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해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금융 생활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제도 개선,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문자 알림 서비스, 전화 뱅킹, 실버 특판, 예금 활용, 그리고 금융사기 대처법까지 모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일 바로 은행에 가서 문자 알림 서비스부터 신청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금자 보호 범위나 통장 정리도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 사기가 의심될 때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꼭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우리 엄마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이 내용은 우리 아버지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떠오른 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분들께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전달이 누군가의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루에 현금을 이만큼만 뽑아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시고 주변 지인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